들어가 있는 충격적인 단어가 있어요. 월성 원전 월성 원전이 아니라 신한울 원전 3호기, 네. 4호기를 폐쇄를 하기로 중단하기로 결정해놓고 이 내용을 북에다가 지어주는 안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쓰겠다는 에너지원은 폐쇄하고 북에는 원전을 지원하겠다니 사실 이 원전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전기요금 민생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탈원전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문제로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나 더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늘 민감해하고 과거에 전 정부를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사찰 관련된 문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습니다.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가 아니라 원전을 찬성하는 단체. 탈원전을 반대. 탈원전을 반대하는. 그렇죠. 원전을 찬성하는. 최진봉 교수님. 일단 사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병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찰이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동향 파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향 파악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이제 그 문서가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집회가 있었고 집회에서 어떤 주장이 있었고 그 주장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하면 그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면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사찰이라고 하면 김병미 의원이 만약에 거기 가셨는데 거기 뒤에 뒷조사하거나 이 사람이 뭘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거나 이것까지 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 그건 정말 그랬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잡아가야죠. 지금 현재는 사찰이라는 거는 몰라요. 그냥 주장인 거지.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 가서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 듣고 또 어떤 주장이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것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원전 문제도 이게 산업부에서 그걸 왜 만들었는지 그건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어요. 그건 네. 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계획이 정부 차원이나 청와대 차원에 진행된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그걸 문제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 이제 530여 개 중에 220여 개 정도가 지난 정권에도 있었던 정보와 관련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경수로 관련된 게 쭉 몇 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원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산업부 직원 입장에서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비핵화가 완성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옛날에 경수를 했으니까 그 경수를 했던 지역에 경수를 지어주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는 다른 것보다 그 김종인 위원장 이거 이적행위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적을 이렇게 하는 행동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왜 이거 만들었냐 이렇게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됐냐 하는 부분을 뭐 따져보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원전을 만들어 줄 것처럼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이적행위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김병민 의원님 사실 최진봉 교수님이 부업으로 래퍼 하시잖아요. 북해. 네, 근데 전달이 또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다다다 네. 하니까 너무 하실 때 저거 좀. 무슨 말씀 안 적으셨어요? 적었습니다. 안 적었어요. 자,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런데 네. 그런데 이 부분 예. 2018년 그 당시에 노무현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뭐 확고히 했습니다. 천명하자마자 원전을 지어야 된다. 원전을 더 개발해야 된다는 친원전 세력이 조선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세미나도 있었잖아요. 네. 요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없을까요? 이런 내용들의 관계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바로바로 실행이 되거나 네.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원전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는 주장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그런 주장들을 바탕으로 지금 산업부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해서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전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의심할 수 있는 건 이 문건들이 다 삭제가 된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럼 왜 의도적으로 삭제를 했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적행위에 대한 발언을 하셨고 그 문제 때문에 세상의 논란이 뜨거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대한민국에는 원전이 필요 없다고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북한에게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적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요 에너지원을 파괴시키는 문제가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원전 한마디만 딱 네. 더 할게요. 원전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하자마자 가장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토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나서 아주 나중에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요. 네. 그래서 신고리 5호기, 6호기에 대한 원전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거 안 하기로 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에 있는 신한울 원전도 마찬가지고 추가 탈원전 정책도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문건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라는 게 나오니까 충격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또 원전을 재개한 거라는 거는 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김병민이란 얘기한 분에 명확하게 할 부분이 뭐냐면 지어주기로 했다가 아니에요. 지어주기로 한 적이 없어요.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기로 한 적 없고요. 산업부의 직원이 뭐 어떤 연유인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걸 세 가지 방안들을 검토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러면 몰래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 지어주기로 했어. 이랬다면 정말 큰 문제죠. 그건 불가능한 거 김병민 의원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극비리에 원전을 북한에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 유엔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동의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제로예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검토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세 가지 방안을 내놨잖아요. 그 방안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들어있는 건데 저는 이제 마치 이게 정부가 산업부에서 이걸 지어주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전에 원자도 없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산업부 직원이 이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만들었고 어디까지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밝혀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부에서 이게 문서로 있었고 지워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결정됐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거죠. 자, 물어볼 수는 있지 않냐 국민의힘에서 네. 이거 공개해라 밝혀라 이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어디서부터 누구로 지시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교수님 말씀처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현실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런 거 가지고서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는 주장들을 하십니다. 실현 가능한 네. 일은 아니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네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 2021년의 잣대로 2018년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고 나가야 돼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2021년의 잣대로서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특등 머저리 등 입에 담지 못하는 얘기를 해서 끄집어내지만 2018년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남북한의 철도가 연결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향할 수 있다고 철도 착공식까지 열었던 것이 2018년도의 현실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하나만 더 네. 질문합니다. 8998님 질문인데요. 예. 또 NLL 사건, NLL 사태, 그거 데자뷰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펼쳐나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요. 예. 이게 만약 정치 공세로 이끌어가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 보탬과 도움이 되겠습니까? 선거를 불과 2달여 앞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서울 지역이 중심이 되는 선거고 서울 지역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핵심 이슈인데요. 그렇죠. 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불거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다면 그리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압수수색 등이 없었다면 이러한 문건이 삭제됐던 것을 대한민국이 알 수 있었을까? 삭제된 문건 속에서 공소장을 통해 이런 문건들이 밝혀졌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런 문건도 있었군요.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국민적 의혹을 바탕으로 문제 제기할 야당의 역할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지봉 교수님 20초. 그 의혹이 너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걸 만들었느냐, 왜 이걸 만들었고 누가 지시를 했냐 이건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니까요. 다만 북한이 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적 얘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안 된다고. 2018년이든 2020년이든 상황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독단적으로 해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든 지금이든. 그때도 미국의 제재나 대북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착공식을 하는 그것도 것과 원전을 마찬가지로 지은 것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지금의 거지. 철도 연결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대북 제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란 전제로 일단 저희는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착공식 했어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지율이의 첫 생일을 앞두고 지율이 엄마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돌잔치를 열어주고 싶지만 지율이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지율이.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생긴 의료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자가호흡조차 어려워 호흡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고 배에 연결된 호스로 분유를 먹고 있습니다. 지율이 엄마 역시 죽을 고비를 넘겨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 작은 몸으로 애쓰고 있는 지율이를 보면 자신의 아픔은 금세 잊게 됩니다. 시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지율이 가족에게도 부디 따스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5시를 기해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경기 북부에 눈이 좀 쌓여 있고 서울도 서쪽이라 6시 전후에 눈이 시작될 걸로 예상됩니다.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로 확대되겠고요. 나머지 남부 지역과 제주도도 내일 새벽에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구름대가 높게 발달하는 오늘 7시 전후로 서울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겠고요. 9시부터는 눈발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많은 눈이 쌓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과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 동부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 쪽 5에서 최대 15cm 예상하고 있고요. 서울, 경기 등 중부와 경북 산지도 3에서 최고 10cm의 폭설입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 1에서 5cm, 동해안 1cm 정도 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해안과 산지, 제주 쪽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고요. 물결도 동해와 서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북 산지는 건조특보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 철원 영하 10도 정도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1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이슈 티키타카,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6134님, 여기서 김병민 의원님 팬 돼가지고 TV에서 나오면 고정해서 봅니다. 오늘도 잘 봤고요. 영화 명대사 비유 가장 느낌 팍 오는데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최진봉 교수님도 김병민 의원님께 빠진 것 같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네, 4819님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생, 경제, 부동산이 이슈가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북한 원전 문제가 이게
국민의힘 선거 레이스에 도움이 될까요, 최진봉 교수님?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도리어 이렇게 되면 이념 논쟁으로 가게 돼서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념 논쟁으로 가게 되면 민생은 이제 관심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생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훨씬 선거에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석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민생 문제는 우리 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측면이 있고요. 줄기차게 얘기했습니까? 그럼요. 무엇보다 지난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170석이 넘습니다. 지금 벌써 2월 달이 됐는데 지금쯤이면 예측 가능하고 실력 있는 정부라면 558조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 문제를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다는 건 결국 집권 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자,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물어야 되는 대국민 질문이, 대정부 질문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에 기회가 왔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떻게 살리고 있냐? 그렇죠.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김병민 의원 얼굴이 좀 굳어집니까? 그런데 자, 의원들한테 쭉 이렇게 배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왜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 문건 하나가 저도 보고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받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각 정당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건들이 생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에 다 집중해서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아마도 원내 행정국에서 문건들이 작성돼서 나갔던 부분 속에 이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요. 변명의 여지 없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역시 그건 인정하잖아요. 김병민 의원은 뭐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네. 네. 가끔 인정 안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정을 빠져나가죠. 잘 빠져나가죠. 드리블, 현란한 그러니까 저는 드리블. 이래서 국민의힘이 결국은 지지를 또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 대결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방안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싸워야 되는데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뇨.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문서 하나 만들어내서 이게 나오는 순간 이게 국민의힘에 엄청난 타격이 된다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이게 이제 원내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정부 지금 원내 대표실이나 여기서 주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내 대표실에 있는 분들이 좀 생각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정책과 예컨대 원내의 지도부가 하는 정책이 다르다고 하면 그 자체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김병민 위원이 사과했으니까 이 문제는 넘어가자고요. 넘어갈까요? 네. 네. 깔끔하게 뭐 해야 넘어가자고요. 되는데.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선거를 앞두고 사실 여야 정치권의 만말들이 파생되면서 국민들께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네. 부산 시민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뵈니까 박재호 부산 의원께서 부산 시민 한신 발언을 끄집어내갖고 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면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막말 때문에 저 사람이 싫어서 누구를 찍게 되는 경우들이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여의도 실수를 부산에 그러니까요. 쪽으로 그럼 저는 서울로 다시 가서 오세훈 시장 네. 전 시장이죠. 네. 그때 당시에 광진구 외국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조선족 조선족들 발언해서 또 30, 40대 얼마나 비하를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안 돼요. 아니 본인이 패배한 건 패배한 거지. 그게 뭐 특정 계층의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건 뭐 박지원 의원도 잘못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도 저는 잘못했고 어제 이제 V 문제 때문에 논란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뭐랄까 지지율이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저 김병민 의원님, 예. 오세훈 후보의 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젊은 층에서 굉장히 뉴스가 회자가 됐더라고요. 네네. 저도 단체 이 대화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순식간에 같은 정치 뉴스가 이렇게 많이 젊은 세대에게 회자되는 거는 참 오랜만에 본 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 문건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치인 한두 사람의 말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왜 선거 때가 되게 되면 말 한마디 두마디 때문에 민심이 한 번에 요동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는 건 아직 선거가 한 60일 정도 남았다는 것. 네. 좀 큰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앞서 막말했던 것처럼 부산의 그 초라한 도시, 서울 천박한 도시 발언했던 집권당의 당대표 발언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막 또 하나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 어제 또 발언 하나 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김병민 의원한테. 김병민 의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집단적 조현병. 네. 이게 지난번에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쓰지 말자라고. 그게 이제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네.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 이제 결정적으로 장애인 비하 발언에서 인권위원회 결정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당도 충분히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이분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 올라갈 분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네. 일들이 없도록 저희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죄송합니다.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 집단 조현병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김병민 의원은 그냥 사과하고 끝이에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특히나 이 뭔가 비유라는 발언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회적 약자나 혹은 맞아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라든지 이런 네. 일들에 대해서 아마 국가인권위에서 또 한마디 하실 겁니다. 두 번 다시 여야가 다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각해요. 없기를 지금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면교사 삼아야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정말 대체 그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폄하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 티키타카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앞서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나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금태섭 의원이요. 제가 이제 방송을 같이 해보면서 와 사람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잘하더라고요. 금태섭 후보가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하고 네.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중도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인데 토론하면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네. 그래서 대신 안철수 대표와 지금 금태섭 전 의원 간의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뜨겁게 그 분위기가 달궈지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과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용광로에 녹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금태섭 의원의 선전 또 안철수 대표의 토론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여러 단일화 과정들이 아마 서울 시민들 보시기에 흥미진진한 선거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A리그다. 국민의힘 경선은 B리그라고 그거는 안철수 좀, 후보가 언급하신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의원이 좀 다른 얘기 해주시지 않을까요? 금태섭 후보를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추어 올리면서 치켜 세우죠. 치켜 세우죠. 이렇게 올리면서 안철수 대표를 조금 견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힘을 좀 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단일화에서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안철수 대표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정치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건데 본인이 후보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만약에 본인 후보가 안 되는 상황을 상정해서 단일화 협상을 한다.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경선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부전승으로 올라온 분이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 국민의힘 후보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충돌이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일화가 될 수도 있죠. 물론 단일화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필요성은 둘 다 공감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 과정이 아름답지 않게 끝나는 경우는 서로 상처만 주고 국민들한테 피로감 주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부전승 안철수에 대해서. 네. 부전승일 뻔했지만 네. 금태섭 전 의원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태섭 전 의원 여론조사가 좀 잘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이유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태섭 전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의 비전과 미래를 바탕으로 안철수 대표와 함께 토론이 뜨겁게 달궈지게 되면 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 말씀도 주셨고 네. 여권에서는 아름다운 단일화 절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재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존중해가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 4월 7일 보궐선거 직전에 가게 되면 굉장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단일화 장면으로 또 야권에게 굉장히 큰 승리 여신이 한껏 미소 짓는 과정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희망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양측 다 양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양보하기는 어려운데 양측 다 이번엔 단일화는 절대 명제라고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죠. 꼭 하겠다고 이건 하고 양보가 있어요. 아니라 룰을 정해놓고 단일화를 하면 결정을 승복하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 룰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어떻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양측이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예전 같은 방식의 더불어민주당의 단일화 과정들이 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모든 조건 안철수 대표에게 유리하게 가겠다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도 100% 여론조사를 열어놓은 거예요. 네. 여기 국민의힘 지지하느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단일화의 조건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시기들은 다 이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남아 있는 건 어느 정도 적절한 시간에 갖춰지게 되면 서로가 갖고 있는 지지층들이 결합하게 되면서 선거를 멋지게 치러내는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지금 그 선두를 국민의힘 내부에선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나치게 보수 우경화해서 조금 걱정이다는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얘기하고 행동했던 모습들과 지금 비춰보게 되면 상당히 서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정책 중심 선거를 치러가게 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지금 건데요. 나경원 후보가 서민 중심으로 갔다고요? 서민 중심, 정책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면 4명의 경선 후보들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본 경선에 올라가게 되는 후보. 이제부터 진짜 시작되는 이제부터 거죠. 본격적인 시작이고 어느 정도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를 보니까 나 대통령이랑 경희대학교 동문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문인데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서울 시민들보다는 친문 구애 표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네. 경선 과정에서 또 지지층 결집에 대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일부 비춰지고 있고요. 본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친서민 그리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모습들이 더 적극적으로 보여질 걸 확신합니다. 친서민, 친민생이 보여질 거라.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의 지금의 행태를 보면요, 전 의원의 행태를 보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북핵 관련 문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같이 해요. 이게 뭐 이적행위다 이런 얘기에 동조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우경화됐다고 보고 또 하나 판사 탄핵 문제도 그래요. 판사 탄핵 문제도 처음에는 임성근 판사 탄핵하자고 그러니까 그거 뭐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냐 이래놓고는 대법원장 탄핵하자 그래요. 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이슈에 너무 많이 뛰어들어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우경화로 가는 쪽으로 우려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게 그 이슈 몇 가지를 끄집어서 아마 보도돼 있는 상황들을 보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 뉴스에는 중앙 정치 뉴스가 워낙 뜨겁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보도들이 이제 좀 집중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데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보면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정말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 가거나 교육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없도록 하겠다는 게 이게 진짜 민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쪽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끄집어내고 지금 있는 잘 안 상황이다. 알려지고 있군요. 네. 이슈 티키타카 이 두 분은 화장실 앞에서 30분 동안 토론을 이어가다가 집으로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지문 교수님, 예. 김병민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